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장님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또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크로 이슈부터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요. 최근에 공개된 이 FOMC 의사라고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요. 근데 약간 좀 의문점인 게 미국의 그 채권 시장을 보면은 지금 뭐 2년물도 마찬가지고 10년물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채권 시장은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증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글쎄요, 뭐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물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뭐 그동안에 한 70년대에 물가가 올랐을 때 한 10년 동안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페드 멤버들은 어떻게든 제1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굳게.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쪽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 경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를 갖다 좀 억제시켜서 물가를 잡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의 의도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걸 시장에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주식 시장 많이 빠지고, 채권도 금리가 오르다가, 그죠? 하반기 한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도 꺾어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가 꺾이는 거는 보면은 일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역전돼 있잖아요. 네. 장기물이 이제 단기물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어떻게 보면 10년물이 제일 금리가 낮고 2년물이 그 위에 있고 기준금리는 또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역전되어 있는 현상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어쨌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사이클로 돌아섰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가 좀 침체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는 물가나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나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밑으로 더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지금 다 이제 그렇게 예상하겠지만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그죠? 지금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월 달에 한 번 내리고 3월 달에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쨌든 당분간은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뭐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매크로 데이터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에이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시장은 어쨌든 좀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리겠지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지금은 어떻게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게 모든 자산 가격을 측정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금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페드는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긴축 사이클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사이클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증시는 올해 들어서 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그 상저하고였거든요. 그렇죠. 그 역실적 장세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약간 그 긴축 때문에 역금융 장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니까 올해 상반기가 이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좀 YOY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다시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일단 연초부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첫 번째로는 어쨌든 시장은 늘 이 사람의 컨센서스하고는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뭐 굉장히 강하죠. 지금 보면 우리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유례 없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수도 뭐 거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시장 자체가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기저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 이제 시장의 선행성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가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먼저 반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많이 안 담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새해가 되면 새롭게 자산 배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큰 것들은 연기금일 텐데, 네. 그 연기금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현금 유입은 꾸준하게 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으로 꾸준히 돈은 들어가잖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돈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무한적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연초에 이제 자산 배분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한 부분을 연초에 이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실적으로. 네네. 연준은 통화 긴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 금리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통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완화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제가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뭐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늘고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파이낸셜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뭐 작년 2월, 3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긴축적인데 시장은 완화적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중국이 이제 다시 경제를 재개한대. 그러면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쪽 아시아가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쪽은 뭐 홍콩 H시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거의 40% 올랐죠, 지수가. 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보면은 뭐 2150에서 지금 뭐 한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 이머징 이런 쪽으로는 자금 유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약간 우려가 과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기대감을 다시 품게 하게끔 만드는 요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사실 우려보다는 훨씬 낫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경기가 또 둔화되고 있는 건 또 팩트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장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다시 진짜 상승장이 올 만한 타이밍, 그때는 좀 언제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좀 비워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따라갔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좀 애매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생각에 증시개발에 보면은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금은 강한 장이죠. 모멘텀이 강한 장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을 거스리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죠. 뭐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은 어떤 재료에도 우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뭐 오늘도 외국인이 거의 뭐 코스닥 포함하면 1조 가까이 샀으니까. 많이 샀네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거스리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과거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또 코로나 그 본격화됐을 때, 그 이후의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뭐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에 1000포인트 깨졌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왔잖아요. 추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20년도 3월 달, 뭐 한 달 반 정도, 그죠? 아주 급격한 폭락을 했다가 금방 또 돌아서서 그 후로는 쫙 올라왔잖아요. 주식이 빠진 폭을 보면은 작년 연초에서 한 10월 달까지 빠진 지수로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300에서 한 2,200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네. 하락폭으로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그런 크래시가 있었을 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과거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돌려서 올라가는 장인가? 그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통적인 점들은 뭐냐면, 일단 뭐 경제가 무지하게 망가졌고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의 통화당국들이 완화적인 정책을 썼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막 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도 의도를 했었고, 그래서 시장을 살려놓고 나면 실물 경제가 따라올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지금은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빠진 건 똑같지만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완화적인 정책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는. 그러니까 페드나 뭐 정책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통화를 긴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3년임하고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미국에서 뭐 디리스팅 얘기도 많이 나왔고, 중국 관련 주식들을 뭐 상장 폐지하는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자체가 또 뭐 이렇게 IT 기업들을 좀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엔트그룹 상장 때부터 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IT 그룹을 DD 뭐 이렇게 해서 DD 상장 뭐 이런 것들도 막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눌렀잖아요. IT 기업도 인터넷 기업들은. 그러면서 중국이 저게 망하는 거 아니야? 저래 갖고 되겠어?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다가 시진핑 1인 독재로 가서 중국이 제대로 되겠나?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 한번 이게 과매도 국면이 있었잖아요. 다 던지는 국면이.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싸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방을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북밸류를 보잖아요. 순자산 가치를 보잖아요. 네. 근데 순자산 가치 이하로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거죠. 우리 시장도 보면 뭐 지난 10월 달에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북밸류로 보면은 뭐 0.8배, 0.9배. 그러면은 과거의 위기 국면의 하나라고 비슷했던 거죠.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돌리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주식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북밸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의 그래요. 북밸류가, 그러니까 어닝 사이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긴 하지만 자산 가치를 보면 좀 과도하게 하락해 있다 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 경계 매크로 상황 네. 자체가 여전히 긴축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막 다시 상승장으로 간 그 부분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장은 지금 근데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은 달려가는 모양이죠. 시장은 이제 다 끝났어. 나쁜 건 다 끝났어.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네요. 너무 또 막 시장이 달릴 때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산다든지 그렇게 네.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평정심 유지할 필요는 있겠네요. 여전히 좀 긴축 환경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질 때도 보면 늘 더 빠지고 올라갈 때도 보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지하게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섣불리 시장하고 맞서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버거워질 수 있잖아요. 버거워서 헐떡거리기 시작하면 이때는 좀 이제 팔아도 되겠다 하고 좀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패드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계속 가면 아마 2월달 패드 미팅에서 조금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죠. 파월이 약간 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강경하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마일드한 침체, 뭐 그 상태에서 물가가 낮춰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런 기간을 좀 일정 기간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져가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보겠죠. 네,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고 경기가 만약에 세게 하강한다. 그러면 스탠스를 바꾸겠죠. 근데 아직은 연준의 제일 목표는 아마 아직은 물가일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보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네네. 있잖아요, 계속. 네. 근데 이제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에 상당 부분은 상품 물가죠. 원자재 가격 떨어졌고, 네네. 상품 물가가 떨어졌는데 서비스 물가는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견조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견조하고 그 기저에는 고용과 임금이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기대심일 거예요. 물가가 이제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차가 되는 순간까지는 이렇게 고삐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올라가면 그건 쉽지 않거든요. 더 잡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렇게 뭐 계속 난 달려갈 거야 하면 연준에서는 그건 아닌데 하고 좀 누르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좋으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 정책은 긴축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이 시장 전체적인 그 금융 지수는 긴축적인 게 아니죠. 완화적인 거죠. 네네. 그렇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긴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지금 되게 완화적인 거죠.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다시 붙겠죠, 계속.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쉽지 않죠.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더 강한 수를 이제 연준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계속 가면 아마 연준에서 누르라 그러겠죠. 말로 누르라 그러겠죠. 확실히 과열되면은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염두해 주시면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시장이 좀 많이 부러지면은 연준은 좀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얘기했고, 이렇게 시장이 막 거침없이 달려가면 좀 누르라 그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식 중에 하나죠. 네.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 5만 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6만 원을 또 넘어섰다가 다시 또 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반도체 쪽에 온기가 돌면서 다시금 6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을 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본격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4분기에 뭐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주가가 빨리 반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빠진 게 과도하게 빠진 거죠. 왜냐면 뭐 삼성전자를 이제 PBR, 북밸류로 봤을 때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갔을 때. 네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있었겠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면은 뭐 좀 기다리면 돈을 벌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마니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온 자금들을 보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짠챙이가 붙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뭐 연기금이나 이런 좀 길게 보는 펀드들이 들어왔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롱텀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쌀 때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보고 시클리컬한 걸 안 보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이런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제 뭐 D램은 커머더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클리컬 주식이잖아요. 이게 변동하는 경기 순환에 따라서. 늘 보면은 이게 선행하잖아요. 보면 고점도 이익의 고점보다 먼저 고점을 찍고 이게 한참 좋아져도 반도체 이익이 부러진 거는 작년 3분기부터잖아요. 네. 2분기까지 괜찮았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연초부터 부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가의 선행성을 생각하면 뭐 하반기에 좋아질 테니까 지금부터 좀 달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이제 벌써 6만 뭐 얼마죠? 3천 원인가? 네,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제 5만 원에서 보면 한 6만 5천 원 가면은 벌써 뭐 꽤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근데 그건 팩트인가요? 약간 기대죠, 기대. 사실 전망 내지는. 그렇죠. 네네. 그것도 팩트는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대이고 전망이잖아요. 네네. 만약 그게 아니면 다시금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게 기대감은 올라가지만 이제 4분기는 안 좋아요. 근데 1분기는 어떨까요? 1분기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죠, 1분기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반도체 가격 지수가 있잖아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네네. 반도체 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팟 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그게 이제 고정거래 가격으로 연결되니까, 아마 뭐, 하이닉스는 뭐 이미 적자고, 삼성전자도 4분기부터는 약간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1분기에 더 적자폭이 커지겠죠. 네. 2분기에도 적자겠죠. 네. 근데 그렇게 갈 때, 그거를 시장에서 계속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풀고, 통화를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시기.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펀더멘털이 나쁘더라도, 그거를 뭐, 개무시하고 계속 주가 날아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과하게 빠진 것들이 다시 돌아서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죠. 삼성전자 5만 1,000원에서 6만 3천 원이면 거의 20%. 20% 넘게 그렇죠. 올리네요. 하이닉스도 한 7만 5천 원 아니었나요, 저점이? 그 7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9만 원대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더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은 철강 화학주예요. 반도체는 그래도 뭐, 네, 반도체는 왜냐면 이제, 네. 롱텀하게 보면 이게 약간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가격 결정 능력도 있잖아요. 만약 감산한다. 네. 그러면 또 뭐 가격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우리는 뭐 인위적인 감산이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뭐 올라갈 때 나름대로 롱텀하게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독과점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자체라고 하는 게 뭐 커머더티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산업에. 그리고 그렇죠. 길게 보면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옛날에 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서 네네. AI에 뭐 또 뭐 자율주행 이런 게 들어오면 반도체가 계속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거는 진짜 커머더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거 보면 바닥에서 뭐 50% 이상씩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잠깐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진짜로 경기 민감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오버 커패시티잖아요.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가 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중국이 돌아서니까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다 오르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려고 하면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경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예측하는 거 보면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GDP 예측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거고 작년보다. 다만 이제 중국이 작년에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만 작년에 한 3% 성장하는데 올해는 한 5%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해놨고. 근데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유럽 뭐 좋아지긴 하지만 조금 좋아지고 미국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수요 자체는 줄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 민감주는 주가가 50% 100%씩 오른다. 그거는 약간 엇박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지속적으로 가기는 좀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반도체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게 훨씬 더 좀 많이 올랐어요. 민감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사실 보면 또 많이 빠졌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경기가 생각보다 덜 안 좋은데? 라면서 약간 반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거나 약간 그런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원래 가격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지금 보면은 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최근에도 보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거 다 적자인데 그렇죠. 뭐 적자라도 좋아 이런 거고 포스코도 뭐 이게 반토막 났는데 좋아질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러는데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50% 100% 올랐다. 근데 그만큼 좋아질 거야?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사이클인데 네네. 워낙 과하게 빠졌던 게 좀 돌아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도 뭐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해서 뭐 리오프닝 주에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엄청 많이 올랐죠. 뭐 그때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 당시에 뭐 여행주, 카지노, 뭐 호텔, 면세점 뭐 늘 보면 바닥에서 보면 한 50%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올해 경제 재개를 했잖아요. 그럼 그 주식들이 날아갔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한 8, 9만 원 같은가요? 그죠? 그랬던 것들이 지금 뭐 다시 내려와서 5, 6만 원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중국이 물론 경제 재개를 하면 좀 좋아지겠죠. 좋아지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지긴 좋아지겠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문제가 다 해결될까? 궁극적으로 보면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뭐 드라이빙 팩터가 무역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DP를 계산할 때는
무역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무역 수지의 증가분이 GDP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GDP 증가율에 해서 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드라이빙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그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같이 올라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유럽은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PMI 지표를 보면은 50 이하고 침체에서 나아지는 거잖아요. 미국은 앞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돌아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좀 아닌가? 예. 뭐 이러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그랬듯이. 네. 우리가 뭐 작년에 경제재개에서 뭐 크게 달라졌나요? 사실 달라진 건 없죠. 아니, 경제재개에서 네네.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내수 쪽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자국의 소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연결이 좀 되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중간재 산업들,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은 결국 글로벌 경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막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는 거는 조금 과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사실상 약간 좀 경기 민감성에 속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환경과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나마 약간 좀 내수 중심이고 경기에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또 형성되고 있는 기업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코로나 수수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또 작년에 긴축 때문에 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네. 최근에 약간 좀 주가가 차츰차츰 반등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기업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뭐 솔직히 해서 제가 개별 종목을 얘기하면 제 얘기가 다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제가 뭐 무슨 이런 스탁 피킹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무슨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CIO로 오랫동안 했으니까 뭐 매크로나 탑다운은 좀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만 빠진 게 아니라 플랫폼 주식들이 다 빠졌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그다음에 플랫폼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주 그로스 스탁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조정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에서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카카오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더 많았죠. 처음에는 뭐 이제 약간 골목상권 침해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뭐 밑에 회사를 다 짜게 갖고서는 상장시키면서 빼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뭐 경영진들이 자기 주식 팔고 나가는 이슈도 있었고, 뭐, 거기에다가 또 사고도 났고, 뭐, 등등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이제 빠져 있는 건데, 네이버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구글 알파벳처럼 뭐, 자기 안에 다 사업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다음에 이게 성장주인데, 별로 성장을 이제 못 하잖아요. 성장주인데, 올해 포캐스팅을 보면 성장을 별로 못 하니까. 이거를 뭐 성장주로 봐줄 수 있어?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 같은 주식을 보면, 옛날 페이스북이죠. 메타 같은 걸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불어졌잖아요. 엄청 빠졌죠. 네. 엄청 빠졌다 거기서 바닥에서 한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네. 어쨌든 우리 일상에서 늘 우리가 써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들이 보여져서, 길게 보면 괜찮은 게 아닌가. 만약에 이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들어가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런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시장의 이제 비판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 버티컬 그 뭐 플랫폼 뭐 포시마크인가? 아, 맞아요. 네. 네네. 그걸 사서 뭐 그게 이제 또 이슈가 돼서 한번 떨어졌는데 그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안 사니까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뭐 적자가 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꼭 나쁘게 볼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늘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괜찮게 봅니다. 아. 네. 약간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약간 빠진 게 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그런 게 아니라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진 측면이 좀 크다 보니까 뭐 매크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때는 포시마크가 연결시적으로 들어오면 적자가 나는 회사니까 연결시적인 이익이 떨어질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한 분기 정도 그걸 반영할 수도 있겠죠. 1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는 반영 안 했고 1분기부터 반영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볼 때 그런 손익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나? 만약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 그런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괜찮은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때는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 약간 장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플랜 관점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인수 시너지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인수 시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 책에서 ESG를 특히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걸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하고 같이 갈 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가격을 컨트롤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가 극명하게 보는 건 북한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중국의 그 IT 인터넷 기업들이 박살났던 것도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무지하게 지금 퇴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제적인 권력을 갖고 휘둘러서는 결코 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터키도 그렇고, 터키도 에르도안 뭐 이런. 어쨌든 독재 국가가 시장 경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본주의의 권력은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완하는 게 민주주의 경제체제잖아요. 정치체제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속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폐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견제해 주는 게 정치적인 민주주의 체제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이제 한 번씩 정권을 바꾸면서 뭔가 보완하려고 하는 반작용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시장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계속 건전하게 작동하고 존속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사회 시민 사회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된다. 시민들과 함께. 네. 그런 면에서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정화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ESG라고 하는 게 E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구 없이 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라고 하는 게 소셜 밸류잖아요. 사회적 가치. 네.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가버넌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특히 가버넌스 이슈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한 표나 아니면 재벌 오너가 갖고 있는 한 표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주로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unfair한 거예요. unfair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unfair한 상황이 계속 존속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존속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해서 뒤집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영속 기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going concern 얘기 하잖아요. 만약 기업이 영속 기업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사회와 공존해야 된다. 또 그 사회 시민들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기업은 그냥 돈만 벌면 오케이, 난 다 했어.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이 사회에서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단순히 돈 버는 게 에브리띵 하는 기업들은 일시적으로는 돈을 잘 벌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존하기 쉽지 않다. 네. 그런 맥락에서 ESG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ESG 약자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면서 이가 이제 환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뭐 투자자라든지 세계 각국의 정책을 보면은 가장 와닿는 것이 또 환경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뭐 크게 좀 그런 주식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약간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명하죠. 이제 이런 거죠. 먼저 달려왔던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기차 대표적인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네네. 그게 뭐 거의 한 20%에서 뭐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한때 거의 10배까지 갔었죠, 사실. 네, 저점 대비. 그렇죠. 네네. 한 100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옛날 주가 아니, 그러니까 2, 비교해서 3년 전에 제가 네. 그 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2020년도 3분기부터 튀어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때 주가를 보면은 거의 그때 대비 그냥 10몇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저점 대비 그래요.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무지하게 비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 거기에 가장 앞에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써봤기 때문에 전기차는 또 새로운 우리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야 하는 거를 동의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스마트폰처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무지하게 높여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늘 그렇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는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그걸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성장주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게 외부 큰 환경적인 요인이었고 또 뭐 제가 보기에 앨런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무지하게 팔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주가를 계속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네. 이 정부에서 좀 엑시트해서 돈을 챙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 인수도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팔고 그랬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떨어진 것 같고 그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과거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럼 밸류에이션 좀 제자리 찾아가야지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났냐? 뭐 그렇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좀 과하게 올랐던 걸 다시 해놓고 나면 어쨌든 이건 하나의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막 폭등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이제 좋아진 거를 반영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 밸류에이션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미 많이 그렇게 된 거죠. 테슬라 놓고. 테슬라가 그렇죠. 뭐 그 액면 분할해서 한 400불 가 있던 게 네. 100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아,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100불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보면 다시 급반등해서 한 140불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점을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2차 전지와 컨셉이 비슷하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IRA 법안 그거 통과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또 에너지 위기가 왔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친환경 쪽에서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많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2차 전지 다음으로 약간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아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 작년 상반기에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결국은 뭐 이 반영해서 올랐다가 또 뭐 너무 비싸네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가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그 천연가스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의외로 올겨울에 날씨도 따뜻했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석탄을 무지하게 많이 뗐다며요. 역설이네요. 환경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환경 얘기하더라도 당장 뭐 내 코가 석자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해야죠. 석탄도 많이 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천연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굳이 가는 길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 해서 가긴 가겠지만 지금은 뭐 에너지가 그렇게 뭐 과거에 뭐 그 천연가스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관련 주식이 이 각광을 받기에는 조금 환경이 뭐 조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네. 있겠네요. 근데 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 봅니다. 2차 전지랑 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그 유럽 같은데 전기값들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맞아요. 네. 그 이제 수요 억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 수요 억제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기값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이 충전하는 게 비용이 별로 안 싸다며요. 전기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아마 전기차 판매 대수도 좀 줄어들고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전 같은 주식을 보면. 네네.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시장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획 경제를 이기더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현대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계획 경제하고 뭐 시장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하고 경쟁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 그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보다는 시장 자본주의가 우월하더라 하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결국은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면 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더라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인데 저희가 뭐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전기값을 늘 안 올리잖아요. 원재료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맞아요. 네. 그거 다 공식도 만들어 놨잖아요. 원가에 연동하게끔 해서 만들어 놓고 안 올리잖아요. 맞아요. 안 올려요. 관료들은 올리고 싶겠죠. 근데 정치인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선거에서 이겨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눌러놓으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전기값이 만약에 유럽처럼 그렇게 어려우면 전기값을 올려놓으면
우리도 에너지 전략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우리 전기 다 쓰잖아요. 다 쓰죠. 조금 올렸는데 네. 수요 전혀 위축되지 않잖아요. 아니, 위축될 수가 없죠, 사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전이 저렇게 대규모 적자를 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물어주나요? 국민들의 또 혈세로. 정부가 물어주잖아요, 결국은. 예? 정부가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자본주의는 아니죠. 가격을 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을 해서 가는 건 좋지만, 그렇게 가격 자체를 통제하겠다고 하면 시장은 깨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한전의 모습이고. 그럼 한전에서 그것만 문제가 됐냐면 한전이 계속 채권을 발행하니까 작년말에 채권 시장이 뻐그러졌잖아요. 네, 한번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거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비슷한 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연동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뭐 이런저런 규제를 계속했기 때문에 반대로 뭐 어떻게 보면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저금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포 심리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못 사면 내 평생에 집을 못 살 거야 이러면서 벼락거지라든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하고 가면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시장과의 그 정책과의 괴리가 생기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나 약간 지금이 좀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대신에 약간 또 매칭되는 시점이 오면 또 다시 좋아지고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미국이 대통령 3년 차에서 늘 보면 주가가 제일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레임덕 현상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지만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3년 차쯤 되면 보통 의회는 반대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미국도 보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정부가 뭘 강하게 드라이브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시장은 또 낫다는 거죠. 괜히 엄하게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좀 기술주들이 좀 세게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특히나 빅테크 주식들, 뭐 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메타도 있고, 뭐 알파벳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게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 긴축이 끝나가는 그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라고 해서 다시금 이 빅테크 주식들이 과거처럼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빠졌던 거죠. 단기적으로. 물론 그전에는 너무 과하게 올랐고. 왜냐하면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1000이 안 됐었거든요. 그게 16,0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16,000 올라갔다가 11,000까지인가 빠졌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진 거는 뭐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근데 또 한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또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시계 좀 좁혀서 보면.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서 이 빅테크 주식이 제끼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계속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것들은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GPT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네, 지분 네, 투자한 네, 오픈 AI에서 뭐 개발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기에 물어보면 얘가 막 대답도 잘해주고 그런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혁신들은 어쨌든 빅테크 주식들이 주도해서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어떤 새로움, 미래의 혁신을 반영하는 게 주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주식을 제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려가니까 이런 성장성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잠식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돈은 있으니까 그 돈들이 조금 더 안전 마진이 있는 안정적인 주식으로 가자 해서 어떻게 보면 다우 지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주식들을 뭐 깨지더라도 자기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늘 담아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닷컴 버블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99년,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때 뭐 주가가 한 나스닥이
1000에서 5000인가 올랐었거든요. 1000에서 6000인가? 5-6배 올랐어요. 한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 당시에 지수가 한 2700, 800 갔어요. 그때 역사상 최고였죠. 네. 네, 지금도 10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박살났는데, 그러면 그때 기술주들이 다 끝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그냥 형편없었던 것들은 망했지만, 뭐 그때 살아남은 것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여기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길게 보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약간 기술 혁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에서는 누가 뭐 1등 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성장 계속해서 네. 될 것이다. 네. 약간 그러면 뭐 바쁜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주식을 콕 집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네. 뭐 나스닥 100지수라든지 그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네. ETF라든지 그런 상품은 꾸준히 투자해도 괜찮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립식의 개념으로. 근데 이제 그게 참 쉽진 않죠. 왜냐면 올라갈 땐 더 하고 싶고 네. 작년처럼 막 빠지면 안 하잖아요. 잘하죠. 안 하잖아요. 있는 것도 팔고. 네. 왜냐면 손해 나니까 네. 있는 것도 팔고 안 하잖아요. 계좌를 안 열어보죠. 네. 그냥. 사실 이제 적립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때도 사고 안 좋을 때도 사고 네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니까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수익이 낮더라 이런 건데 그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들이. 그게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험난한 투자의 세계, 투자 심리 그 말씀해 주시면서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험난한 주식시장 생태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네. 좀 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그게 뭐 글쎄요, 그런 얘기는 슈퍼개미가 와서 해주잖아요. 근데 약간 좀 오랫동안 또 운용하신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글쎄요, 저는 뭐 생각하기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제 이런 방송, 유튜브 이런 거 하면 뭐 장 좋을 때, 그럴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주식 100% 이렇게 가는데 무조건 장기 투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본인의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고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자기의 자산 배분이 있을 거고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 주식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안전 자산도 있고 요새는 뭐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 같은 거, 채권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적절한 비중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또 주식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우량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50% 정도는 뭐 대형 우량주 또는 뭐 한 30% 정도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뭐 시류에 맞는 주식들 뭐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산 배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정성도 있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뭐라 그랬죠?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시장을 보고 판단하면 늘 좋을 때는 사게 되고 안 좋을 때는 팔거나 안 사게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50대 50 나는 주식 50 나머지 안전자산 50 그리고 뭐 주가가 올라가서 만약 주식이 60 안전자산이 40 되면 주식을 10% 팔고 안전자산을 늘리고 또 뭐 반대가 되면 뭐 예를 들면 현금이나 예금이나 채권을 빼서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이 스탑로스에 대한 기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깨지면 뭐 나는 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늘 그 규칙과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이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약간 좀 인덱스 관점에서는 꾸준히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전자산, 뭐 대표적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또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규칙적인 그 관점에서 뭐 꾸준히 매수를 한다든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규칙이 따로 있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게 쌓이면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돈 벌더라. 이런 경험치가 있으면은 뭐 잘 안 흔들리잖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이 막 지금 달려가는 상황인데 또 항상 그러면은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과열되면은 또 뭔가 패드에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증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섹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관심주라든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으면은 참고를 하셔서 또 내 스스로 판단 결정을 내리는데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